반갑습니다. 역사교사 유성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인구이동과 전쟁, 그로 인한 정치적인 결과에 따라 국가의 통합과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조금 이제 적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적어놨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했던 내용 중에 이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의 삼국시대를 위나라의 조비가 통합시킬 뻔했으나 이 조비의 왕위를 찬탈한 사마씨가 서진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이 서진이라는 나라도 봉건제에 의해서 파랑의 난, 그리고 이민족의 영가의 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결국 31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만리장성 너머에 살고 있었던 오호라고 불리는 5개의 오랑캐 민족, 흉노, 선비, 저, 갈, 강족이 쳐들어오면서 중국 북쪽을 차지하게 되고, 이 서진을 이어서 이 사마예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317년에 건강을 수도로, 지금의 난징인 그곳을 수도로 해서 동진이란 나라를 만들면서 북쪽에는 5 오랑캐의 국가, 오호가 만든 16개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고, 밑에는 이 한족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남북조 시대가 전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인구가 이동을 했단 말이죠. 만리장성 이북에서 이남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이민족들과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민, 한족 간의 갈등이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갈등을 우리가 완화시키고 이 중국 대륙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국가를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이 한족들과 우리가 하나다라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북위라는 나라, 이 선비족, 흉노, 선비, 저, 갈, 강족 중에 이 선비족을 이은 북이라는 나라가 탁발씨가 이제 선비족인데, 이 북이라는 나라의 도무제가 439년에 중국 북쪽을 통일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호족,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한때 등장한 호족과는 다릅니다. 이 황제와 이제 혈연 관계에 있고, 그리고 대토지를 소유한 그 호족이 아니라 오랑캐 호자를 쓴 호족과 그리고 중국인 한족이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해서 호한 융합 정책을 북조를 통일시킨 도무제 때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북위의 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족처럼 되자라는 것이죠. 이 북위의 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누구냐면 효문제라는 사람이 490년대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수도를 이동시킵니다. 우리가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노량진으로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우리도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리장성 바로 밑에 있었던 평성이라는 곳에서 이 황허강 유역에 있는 러양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낙양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예전에 주나라가 호경이라는 곳에서 서북 쪽의 견융의 침입을 통해 동쪽으로 수도를 이동합니다. 그곳이 나급이라는 곳이었죠. 그곳이 바로 러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거죠. 일로 들어와서 수도를 이전하면서 수도로 삼으면서 우리도 중국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 질서를 귀족적 관료제로 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호족들,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불리는 이 호족들 국가는 일반적으로 부족 국가였습니다. 각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세우고 왕이 존재하는 국가였는데, 우리 한국 역사에서 부열한 나라를 수업할 때 마가우가 저가구가라는 사출도를 부족장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때 왕이 존재하지만 각 부족의 지역, 사출도에 대한 관섭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권한을 높이면서 왕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각 부족의 부족장이라든지 그 밑에 있었던 높은 애들을 귀족으로 만들어주고 많은 권한을 주되, 왕 밑에 명을 따르는 신하처럼 관리처럼 관료제를 실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의 권한을 높이게 되고 호적 조사를 합니다. 야, 내가 다스리는 이 중국 북쪽에 몇 명이나 살고 있냐? 얼마나 살고 있냐? 한족은 몇 명이고 우리 선비족은 몇 명이냐? 이런 호적 조사를 통해서 국가를 다스릴 기반을 마련하고, 그 뒤에 군현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나의 명을 따라서 각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신하들을 파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균전제입니다. 균전제. 이 균전제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땅은 다 내 땅이야. 요거를 한족이건 선비족이건 상관없이 내가 톡톡톡톡톡 떼서 균등하게 나눠주겠다라는 것이죠. 토지를 국가가 균등 지급한다는 겁니다. 매우 획기적인 것인데 요걸 딱딱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나에게 세금으로 내면 이 세금을 가지고 너희들을 또 제대로 다스려 줄게 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내 땅에서 일하고 있으니 내 백성이야 라는 인식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비족의 풍습을 금지시키면서 한족한테 좀 거부감을 심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한어, 중국어를 사용하게 하고 한족과 결혼을 장려합니다. 요 북위의 하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효문제도 이 한족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황후가 중국인이었죠. 그래서 호족, 오랑캐 민족과 한족, 이 중국인들이 하나가 되면서 중국 전체가 하나가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북위의 하나 정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589년에 이 수나라가 통일을 해도 그렇게 큰 반발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수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때 남쪽은 뭐 하고 있었느냐? 이 남쪽에는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동진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동진이라는 국가가 이 북쪽에 있는 이 북위를 비롯한 이 북쪽 국가들이랑 계속해서 이 전쟁을 벌입니다. 물론 북위 전에도 뭐 전진이라는 나라랑도 하고 수많은 5호 16국 나라와 계속 전쟁을 하면서 그 내부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나중에 송으로 바뀌었다가 제로 바뀌었다가 양, 진으로 변하는 그러한 정권 교체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 강남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강남이 제대로 이제 풍족해지는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조와 남조로 나누어져 있는 이 상태를 이 북위가 나중에 두 개로 나눠지는데 동쪽의 동위, 서쪽의 서위로 나눠지고 이것을 다시 북제와 북주가 이어받게 되는데 북주란 나라가 북제를 먹고 그리고 요 진나라를 먹으면서 수나라로 이 수나라라는 이름으로 중국 대륙을 통일하게 됩니다. 589년에 수나라의 문제가 이 중국을 통일시키는데 수도를 장안으로 삼죠. 낙양의 서쪽에 있는 황허강역의 장안으로 삼게 됩니다. 요 수나라는 정말 오랜만에 이 중국 대륙을 통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대륙을 다스리기 위해서 선거제, 무슨 말이냐? 인재들을 내가 뽑겠다는 거죠. 과거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시험을 통해 가지고 관직자들을 뽑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관리들을 뽑았고 균전제를 재정비해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끝내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땅덩어리에서 땅을 나누어 주면서 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세금을 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수나라가 중국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대운하건설 잘 알 겁니다. 요 수문제 때부터 실시했지만 이 수양제가 이 대운하에 엄청나게 큰 배를 띄우고 맨날 잔치도 벌이고 춤도 추고 파도 타고 하면서 수많은 세금을 빼먹었고 뭐 비슷한 경우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무리하게 고구려 원정을 수문제 때부터 수양제까지 끊임없이 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612년에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살수에서 을지문덕 장군에게 박살난 이 살수대첩에 의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반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당나라를 세우는 당고조 이연이라는 사람이 손쉽게 이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당이란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이 당나라가 정말 중국 역사상 쉽게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 수나라가 만들어 놓은 나라를 홀랑 먹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당나라의 통일 그리고 그 전에 수나라의 통일을 가지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수나라와 당나라가 중국 대륙을 정말 오랜만에 통일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를 가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 땅덩어리를 가진 황제, 왕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주변 국가들아 내가 최고인데 내가 하늘이 내린 천자인데
하늘이 자식인데 내가 황제인데 너희들 뭐하냐? 나한테 인사 안 오고 내가 최고인데. 중국을 통합한 수나라 당나라는 중화사상, 중국이 최고야 라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주변 민족,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가 있고, 또는 북쪽에는 또 돌궐이라든지 유연이라든지 이런 이민족이 또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티베트가 있었고, 밑으로는 뭐 베트남은 이미 북부 베트남 지역은 중국의 뭐 식민지였으니까, 뭐 식민지라기보다는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 땅덩어리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 한나라 때부터, 한무제가 남비에서 점령했을 때부터, 그리고 멀리는 일본까지 있지만 뭐하냐, 우리한테 고개를 조아리지 않고, 즉 주변 민족에 대한 지배권 확립에 매우 큰 의미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하느냐, 동아시아 국제전쟁이 발생하는 거죠. 이 동아시아가 각 나라들이 참여하는 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했죠. 둘 다 실패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수나라가 망하게 되는 612년에 살수대첩이 있었고, 그리고 645년에 당나라의 당태종이 고구려를 쳐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 고구려가 만들어놓은 천리장성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안시성을 지키고 있었던 양만춘 장군이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고구려를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실패를 통해 가지고 신라와 동맹을 맺게 되는 게 나당 동맹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당 전쟁도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동아시아 국제 전쟁의 일부인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동아시아 국제 전쟁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국제 전쟁에 관련돼서 할 수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중국이 남북조 시기를 거쳐가지고 수나라, 당나라로 통일될 때 이 한반도 지역이나 일본은 어땠느냐? 이 한반도는 삼국시대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전쟁이 진행되었죠. 먼저 삼국은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는 건 백제입니다. 백제. 이 백제의 근초고왕이 4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5세기에 고구려에서는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이 등장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죠. 여기서 정말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427년이라는 연도입니다. 427년에 뭘 하느냐? 장수왕이 평양 천도를 하거든요.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쪽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또는 북쪽에 땅덩어리가 넓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데, 427년에 장수왕의 평양 천도는 꼭 알아두시고요. 나중에는 6세기에는 신라의 전성기가 옵니다. 딱 500년에 지지왕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거풍왕,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진흥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진흥왕에서도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바로 화랑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진흥왕 순수비 4개입니다. 창녕비, 그리고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울령비. 이것들은 한국사 시간에 다들 했으니까 제가 가볍게만 짚고 넘어가고요. 요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의 성왕을 배신 때리면서 한강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랑 신라랑 사이가 나빠지는데, 나중에 백제의 의자왕이 또 신라를 쳐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7세기에는 십자 외교라는 게, 십자가 외교가 진행이 되는데,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고, 백제란 친한 일본이 여기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으면서 십자 외교가 진행이 되는데, 660년에 이 나당의 침략으로 결국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제가 뭘 하느냐? 백제 부흥운동을 벌이게 되겠죠. 이 백제 부흥운동 중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663년의 백강전투입니다. 한국사 시간보다 동아시아사 시간에 백강전투를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백강전투에는 신라도 참여했고 백제도 참여했고, 그리고 일본이 3만의 병사를 보내줍니다. 외에서 3만의 병사 참여했고, 그리고 당나라까지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 국제전쟁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백강전투가 패배하게 되면서 백제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어버리려 하죠. 그래서 신라가 백제 유민들,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가지고 나당 전쟁을 통해 가지고 676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부르는데, 약 20년 뒤에 만주 지역에서 당나라 밑에 있었던 이 고구려 유민이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발해 고왕으로서 이 발해를 건국하게 되니까 698년에
이 남북국 시대가 전개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라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야마토 정권이라는 게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오사카 지역으로 가면 야마토 지역이라고 있는데 이 4세기의 야마토 지방의 호족들이 이 호족과는 다릅니다. 여기 보이는 호한할 때 호족과는 좀 다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서 좀 패권을 가지고 있는 호족들이 연합해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전방후원분입니다. 아, 얘네들이 그래도 좀 권력을 누렸구나 라고 보여주는데 정말 큰 건 500m가 돼요. 이렇게 전방후원분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이렇게 방처럼 모양이 있고 뒤에는 후원,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 그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해자를 파서 이 물줄기를 이렇게 파가지고 3단으로 해서 보호하고 있죠. 이게 엄청나게 큰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무덤이 있는데 요게 등장하면은 아, 야마토 정권 일본 4세기에서 5세기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성제도로 해가지고 각 지역의 호족들을 중앙집권화 시키기 위해서 성씨를 부여합니다. 이 고려시대에 했던 사성정책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기도 하죠. 성씨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야, 내가 너한테 성씨도 내려줬고 너에게 이 정도의 권력을 주니 나를 따르라, 이런 인식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중국의 남조국가, 요것이죠. 이 중국의 남조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중국 북쪽 지역에서 내려온 귀족들이 만든 정권입니다. 따라서 화려한 귀족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중국 대륙을 오랫동안 다스렸던 한족이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이 중앙 집권화 또는 이제 국가를 다스리는 노하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남조 그리고 삼국, 가까이 있는 한반도의 삼국의 문화를 수용하게 되면서 아스카 문화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가야토기를 보면 여러분 이 가야토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이상하지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이 스에키 토기라는 것을 제작하게 되는데 아, 이를 통해서 한반도랑 상당히 많이 교류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일본이 이 7세기의 다이카 개신, 우리도 개혁 정치를 한다 라고 하는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중국식 율령체제, 율령은 법체제입니다. 법령체제, 국가를 이렇게 다스리겠다 하는 법령체제를 정비하고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견당, 당나라로 보내는 견당사를 파견하게 되고요. 7세기 말 600년대 후반에는 국호를 일본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전까지 우리가 왜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일본이라는 국호를 쓰게 되고 그들끼리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710년에 8세기에 그 오사카 옆에 있는 나라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나라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때 만든 궁성의 이름을, 왕궁의 이름을 헤이조쿄라고 부릅니다. 헤이조쿄. 그러다가 794년에 헤이안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지금의 교토입니다. 이 교토와 오사카는 일본의 천년 수도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가면 꽤 볼거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헤이안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수도가 교토였는데 이 교토라는 곳에 헤이안쿄라고 불리는 궁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토 가면 헤이안 신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국가가 통합되고 발전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중국, 한국, 일본 간에 그리고 여기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물론 베트남은 현재 중국에 차지해 있지만 그 국제질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당나라가 이 중화사상 바탕으로 주변 민족의 지배권 역점을 부대했죠. 따라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아시아 국제전쟁.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국제질서가 조공책봉 관계냐 아니면 완전히 먹히느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